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랜만에 다시 원격 수업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조금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원격 수업 때는 항상 세계사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계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286페이지, 이제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앞서 우리 중국의 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만 복습하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까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요. 우리 중국이 이제 이민족, 북방민족이 중국을 차지한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복왕조라고 말을 불렀고요. 자, 정복왕조 배우면서 우리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 이렇게 세 가지 민족이 중국을 차지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중에서 거란족이 중국을 차지했었던 요나라 시대, 그리고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한 금나라 시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한 원나라.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원나라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북방민족이 아닌 중국의 민족인 한족이 중국을 차지한 명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나라는 지금 우리 등교할 때, 한국사 배웠을 때 조선시대 하면서 계속 나왔던, 등장했던 나라이죠. 그 명나라입니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86페이지 피시고요. 자, 쌤이 정리해준 파일 보면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는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 우리 중국의 원래 민족인 한족 중의 인물인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원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중국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점점 이제 한족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쪽의 수도였던 난징을 기초로 하면서 이제 명나라를 건국해 나가게 됩니다. 자, 난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 교과서 286페이지 지도를 보면요. 자, 이렇게 난징이 있죠. 자, 당시 수도였던, 옛날 수도였던 북쪽에 있는 것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점차 원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원장 옆에는 홍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우리 중국 역사상으로 우리 명나라 시대부터는 각각의 한 황제당 한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한 황제당 한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았어가지고 딱히 그 연호에 대한 황제를 부르지 않았었는데, 우리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한 황제는 정확하게 한 연호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그 연호에 해당되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홍무제란 뜻은 그 당시 주원장이 왕에 있을 때 연호가 홍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그 황제를 그 연호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장은 홍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홍무제 우리 주원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자, 우리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을 회복시켰던 황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었고요. 자,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황제의 다음 가는 위치였죠. 바로 재상이 있죠. 우리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신하를 재상이라고 하죠. 자, 당연히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면 이러한 재상들의 권한을 약화시켰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홍무제는 그 약화시킨 것을 더해서 아예 재상을 폐지해버립니다. 자신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홍무제는 이갑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갑제란 뭐냐? 우리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홍무제가 실시한 지방제도입니다. 바로 효율적으로 향촌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자, 이갑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갑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갑제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지방제도입니다. 자, 우리 지방을 어떻게 우리 명나라의 홍무제는 통치를 하려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각 지방을 총 110개의 집을 단위로 해서 묶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을 단위로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마을에 무조건 집은 110개의 집만 있는 거예요. 자, 이 110개의 집으로 각 마을을 묶으면은 이 110개의 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일단 이 110개의 집 중에서 재산수를 비교합니다. 자, 누가 더 부자냐? 해서 부자 1위부터 부자 10위까지의 일단 집을 묶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집을 먼저 묶는데요. 자, 이 부자 1위부터 부자 10위의 집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장호라고 부릅니다. 이장호. 얘네들이 이장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장들이 되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는 이장호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 부자 1등부터 10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몇 개가 남죠? 그렇죠. 100개의 집이 남겠죠. 이 100개의 집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우리는 갑수호라고 부릅니다. 자, 갑수호라고 부른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와 갑수호입니다. 자, 우리 갑수호도 마찬가지로 10개의 집 단위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나올까요? 그렇죠. 10개가 나오겠죠. 10개씩 10개의 집을 10개를 묶으면 100개가 나오죠. 10 곱하기 10. 우리 이 정도 기본 수학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110개의 집으로 구성된 마을을 총 10개의 집 단위로 해서 총으로 해서 11개가 나오겠죠. 그중 하나는 이장호고 나머지 10개는 갑수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장호와 갑수호를 나눴으면은 이제 각각의 이장과 갑수를 뽑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자, 올해 2020년에 이장을 누가 할까 하면은, 자, 우리 부자 중에서는 1번이 이장하기로 했어 하면은 그 해 2020년은 부자 1위가 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장은 이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갑수를 뽑아야 되는데 갑수는 10명이 나옵니다. 왜냐? 10개의 집씩 10개씩 묶여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올해 2020년에는 우리 각 마을 10개 집 중에서 1번 집들끼리만 우리 갑수하자 하면은 여기가 갑수, 여기 1번도 갑수, 여기 1번도 갑수해서 총 10개가 하면 우리 10명의 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수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한 거였습니다. 갑수 10명에 이장 1명이 뽑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장은 1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년씩 돌아가는 겁니다. 2020년에 이렇게 부자 1등과 각 1번 집들이 이장과 갑수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년도 2021년이라고 하면은 2021년에 이제 2위가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엔 2번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장을 1명, 갑수는 10명을 뽑아서 돌아가는 구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각각 이장과 갑수들이 이 마을을 통치하는데, 마을을 이제 행정을 지배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었고요. 우리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일단 이장을 중심으로 전달을 하면은 이 이장들이 갑수를 중심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이 행정을 처리할 수 있었던 제도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딱 구조화되게 이제 이 마을을 지배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당시 홍무제가 우리 효율적인 이제 향촌, 우리 지방을 통치할 수 있었던 제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처음으로 이제 명나라를 세웠던 홍무제가 뭘 했냐? 우리 이전까지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국 원래 민족인 한족들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었습니다. 자, 우리 원나라 때 과거제를 폐지해 버렸었죠. 그래서 이 과거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교 정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육유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육유는 뭐냐? 우리 황제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반포한 6가지 유교 윤리이다. 6가지 유교 윤리를 반포해서 어느 정도 유교 전통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홍무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영락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락제 아까 쌤이 이야기했죠. 이 앞에 붙은 거는 연호를 의미한다. 우리 영락제 때 연호는 영락이었기 때문에 영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영락제 때는 이제 수도를 우리 난징에 세웠던 걸 이제 베이징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이제 확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었고요. 이제 적극적인 정보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중국의 영토, 명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교과서 287쪽을 보면은 우리 명나라의 영역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빨간 경계선에 표시된 부분을 대부분 영락제 때 영토를 넓힌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영토를 넓힌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영락제 때는 그 유명한 우리 정화라는 인물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나라들을 접하고 그 나라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 당시 중국인들이 다양한 나라로 뻗어나가면서 이런 다양한 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교인들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정화의 항해입니다. 자, 정화의 항해는 우리 교과서에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28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이것이 궁금해요에 정화의 항해가 있습니다. 우리 정화는 밑에서 우리 강남의 수저우 지방에서 출발해서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지나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부까지 진출을 했었던 게 바로 정화입니다. 우리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양사 배웠을 때 세계 최초로 세계 항해를 했었던 사람은 세계 항해를 했었던 거는 서양이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게 잘못된 지식이고 우리 세계 최초로 세계 여행을 했었던 인물은 바로 이러한 정화 같은 인물입니다. 정화가 대규모로 이제 세계 여행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속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정화가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자,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도 들렸다가 자, 인도를 들렸다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도 들리고 마지막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들리면서 어느 정도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명은 30여 개의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중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면서 중국의 문물을 바치는 행위, 그 바로 조공이라고 하죠. 우리 당시 명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 조선도 당시 명나라를 섬기는 국가에서 좀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자, 이렇게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은 원래 우리 조선부터 시작되었었죠. 자, 그래서 조선이 조공을 바치고 그 외에 중국 여러 주변 국가들도 조공을 바쳤었는데 우리 당시 정화의 항해로 인해서 이렇게 멀리 있는 국가들도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행위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명나라의 영향력을 넓혀갔었던 인물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이렇게 명나라가 이제 쇠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당시 명나라의 환관들, 우리 황제 주변에서 황제를 보살폈던 환관들이라는 세력들이 정치를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황제권도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당시 몽골을 몰아냈었던 명나라였지만 몽골의 자녀 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 지도 살펴보면 여기 준가르부라고 있습니다. 이 준가르부가 바로 몽골 부족의 일족입니다. 우리 준가르부가 자주 침략을 하면서 우리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당시 일본이라고 하는 왜구들이 침입을 해서 어느 정도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태를 거듭하면서 우리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는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조선 임진왜란 때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이제 많은 국력이 약화되고 국가 재정도 악화를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 농민 반란들 중에서 우리 이자성의 난이라는 난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우리 명나라는 멸망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명나라는 이렇게 멸망의 길을 겪게 되고, 이제 우리 다음으로 이제 청나라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청나라도 우리 한국사 시간에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나라는 후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이었다 해서 후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원래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을 통일하고
만주 지방에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만주 지방이 어디냐? 우리 지도를 살펴보면 요 지역에 우리 먼저 후금을 건국하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금을 건국하였지만 이제 우리 이 누라치 이 다음에 이 홍타이지라는 황제일 때 이제 국호를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지배자다라고 해서 중국식 국호인 청나라로 바꾸게 되었고요. 자, 이제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 정도 드러내게 됩니다. 이거는 병자호란이라 해서 우리 조선 한국사 했을 때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때 청나라의 황제는 홍타이지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국은 이제 점차, 청나라는 점차 명나라를 점차 점령하게 되고요. 이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당시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중국 전역을 지배했었고요. 자, 이제 중국의 이제 완연한 지배자는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는 이제 다시 우리 여진족이었죠. 다시 우리 이제 이민족이 중국을 통치하였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이민족으로서 우리 청나라가 중국 많은 한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강력하게 강경책을 대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족들을 회유하는 정책도 펼쳤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청나라는 이러한 중국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의 대다수의 민족인 한족들에게 회유하는 정책인 회유책과 강경하게 대우하는 강경책을 병행하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회유책은 우리 중요 관직에는 이제 당시 우리 여진족을 이제 민족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꾸게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만주에 위치해서 만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진족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요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등용하면서 어느 정도 한족을 회유하려고 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면은 이제 숫자만 맞춘 겁니다. 만주족과 한족 숫자만 맞추고 중요 관직, 주요 관직은 이제 만주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회유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강경책으로는 이제 여진족, 즉 만주족의 이제 고유 전통인 변발, 우리 뒤에 머리 뒤 꼬랑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밀어버리는 변발 있죠. 이런 변발을 강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족의 전통 복장인 호복을 강요하는 등 우리 당시 한족들의 전통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주족의 전통을 비판하는 화이 사상, 중국의 사상, 한족들의 사상을 탄압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 만주족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나라는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 청나라의 전성기라고 하면은 이 세 명의 황제를 들 수 있어요. 자,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쌤이 이야기했죠. 우리 명나라와 청나라 이 앞에 강희, 옹정, 건륭이라고 붙은 거는 그 당시 황제들의 연호를 의미한다. 우리 강희제 땐 강이었고 옹정제 땐 옹정이었고 건륭제 땐 건륭이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황제가 통치한 130여 년간을 우리 당시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강희제 때는 3번의 난이라는 난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3번의 난은 뭐냐?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 당시 3번의 난은 청나라가 이제 중국 정복을 했을 때, 명나라를 정복했을 때 협력하였던 세 사람들을 3번이라고 하면서 땅을 줘서 통치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신들이 이제 청나라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3번의 난을 강희제 때 진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이완을 정벌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성기를 이끌게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희제 때 최초로 국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중국 역사상 조약이란 건 없어요. 원래 항상 중국은 상위 관계, 밑에 국가는 하위 관계로서 상하 관계에서 유지한 채로 뭔가를 맺었었는데 강희제 때는 이제 최초로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됩니다. 교과서 보면요,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나오죠. 중국 왕조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대등한 조약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누구와 체결했냐면 바로 러시아와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러시아와 청나라가 체결한 조약,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국경선을 확립하게 됩니다. 교과서 보면요.
네르친스크가 여기 있죠. 당시 청나라의 영토를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당시 위에 러시아와 국경선을 확립했었던 조약입니다. 그래서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국경선을 어느 정도 확립시켰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희제는 어느 정도 전성기를 이끌게 되고요. 자, 우리 건륭제 때에도 우리 신장이라는 지역과 지금 현재 티베트라는 곳을 정복하면서 중국 최대의 영토를 벌이게 됩니다. 교과 살펴보면요. 지금 신장과 티베트 지역을 정복하면서 우리 지금 청나라의 영역 엄청나게 크죠. 이 초록색 영토, 이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던 게 바로 건륭제 때였다. 지금 오늘날의 중국 영토가 지금 이렇게 분홍색,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토와 비교해 봤을 때 당시 청나라의 영토, 청나라의 전성기의 영토가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중국 최대 영토를 자랑했던 게 바로 청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청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우리 다음 3학년 때 아마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나라 정도까지만 배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명청시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 등장했었던 새로운 지배계층은 이제 신사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신사라고 부르는 계층인데요. 자, 우리 이전에 했었던 북방민족은 제외하고 그 전에 한족들 국가였었던 우리 송나라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송대에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한다 했었죠. 바로 사대부라는 계층이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대부 계층들이 이제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와서는 신사층, 신사라는 계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사들은 유교적 소양을 지닌 당시 명청대의 지배층을 우리는 신사라고 부릅니다. 자, 사대부, 송나라의 사대부랑 좀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명나라, 청나라 때는 학문도 매우 발달하게 됐는데요. 우리 당시 성리학이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명나라의 국가학문, 관학이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매우 대표적인 학문이었었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한국사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리학은 유학이라고 보면 돼요. 유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당시 유학의 유행이 성리학이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성리학은 뭐 우주의 뭐 원리나 인간의 심성 이런 걸 탐구했었던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성리학이 명나라의 국가 대표 학문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편찬 사업도 추진하면서 성리학 책들을 많이 저술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명나라에는 양명학이라는 학문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성리학의 반대에서 나온 학문인데요. 성리학이 너무 뭐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너무 실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개인 내면의 수양과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양명학이라는 학문도 명나라 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증학은 우리 청나라 때 많이 발전했던 학문인데요. 우리 청나라 때에는 이러한 성리학이나 양명학 같은 학문보다는 우리 실제로 우리 실증적으로 우리 증거가 뭐냐 이 증거에 따른 학문을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문헌에 근거해서 고전을 실증학적으로 연구했다. 증거를 딱딱 대면서 학문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고증학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증학에 근거해서 당시 청나라 때는 사고전서라는 대규모의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이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런 학문도 발달했었고요. 다음에 우리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 서민문화는 송대에 이어서 계속 발달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서민들이 이제 소설을 많이 읽어서 당시에 유행했던 소설이 수호전이나 여러분 많이 수호지라는 책 읽어봤나요? 수호지라는 책이 이때 나왔었고요. 당시 서유기 많이 알죠? 뭐 삼장법사와 뭐 이런 인물들이 뭐 손오공 같은 인물들이 굽어바로 다니는 그런 내용들 우리 만화로도 많이 나왔었죠. 그 서유기가 당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홍루몽이라는 유명한 책도 이때 당시에 등장하여 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명청시대에는 동서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당시 서양과 많이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게 됐었는데요. 자, 당시 서양의 천문이나 역법, 그리고 지리학 같은 여러 가지 선진 문물들을 중국에 들여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마테오 리치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자, 예수의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우리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고 왔던 마테오 리치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당시 서양에 이러한 기술들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들고 오면서 당시 서양의 기술도 전파되었었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양의 자연과학이 이제 중국에 전파해진 계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당시 서양의 문물만 동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동양의 문물, 즉 중국의 문물이 서양에 전파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과거제도, 그다음에 유학, 그다음에 실내 장식 등이 유럽에 많이 소개되면서 당시 유럽의 귀족들이 당시 귀족들의 집에 많이 중국의 뭐 도자기나 비단들 같은 것을 전시해 놓고 그런 장식들을 전시해 놓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당시 동서교류도 활발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한번 해서 우리 명나라, 청나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쌤이 우리 교과서에 좀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87페이지를 보면요. 세계의 은은 왜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나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중국사 3학년 들어가서 배울 때 아편전쟁을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당시 중국에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게 시대가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당시 중국은 은이 기본적인 유통수단이었습니다.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은이 화폐였었는데 그래서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는 세금마저도 은으로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 우리 명나라의 세금, 은으로 내었던 세금 제도는 일조 편법이라고 하고요. 자, 청나라에서 은을 세금으로 걷었던 제도는 지정은제라고 해요. 자, 명나라, 청나라의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마저도 은으로 걷게 되자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을 많이 수입해야 됐었던 게 중국의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당시 이제 유럽과 이슬람이 많이 중국에 와서 중국의 문물들을 사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물을 사갔을 때 당시 은나라의 값을 은으로 값을 지불하게 되었었는데 당시 유럽과 이슬람 상인도 어, 이 은으로 지불하기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당시 중국의 은값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비쌌습니다. 왜냐? 지금 세금으로 은을 걷기 때문에 은의 값이 가면 갈수록 올랐던 것이 바로 중국이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도 같은 은 1kg만 내도 다른 지역에서 가서 이 은으로 뭘 거래하려고 하면은 은 1kg 얼마 안 해? 하면서 물건을 조금 줬었는데 당시 중국으로 가면 은 1kg 하면은 이 은에 대한 가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물건을 은 1kg만 내도 엄청나게 많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비쌌기 때문에 당시 이슬람 상인이나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은으로 거래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은 관련해서 영국이 중국을 침입한, 즉 청나라를 침입한 사건인 아편전쟁에 대해서 우리 3학년 때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상황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당시 중국의 상황, 명나라와 청나라 때 은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되었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번 명나라와 청나라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국사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일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